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자.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합시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꾸시다. 시간의 벽을 넘어 광장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 대통령의 말하기, 위시다 마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그래도만! 너 돈이 있니? 난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튀겨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가방 관계비가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물어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기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박영선 의원이 폭로한 최순실의 위증교사 녹취입니다. 최순실 씨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자신의 혐의가 줄어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성환 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거짓말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실제 관련 기사가 이후에 이어집니다. 독일에서 도피 중이던 민간인 최순실 씨가 국내 언론에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최순실로 하여금 이런 법적 대응을 하도록 조언하고 실제 그 대응이 실현되도록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나라를 이끌어 만든 최순실, 진짜 조력자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소는 브리핑 시간이고 오늘도 시사인의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딱딱. 예. 예, 저희가 이제 사전 합을 맞추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시사인의 딱 하면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염두에 두겠습니다. 자, 청문회 때문에 이제 그 청문회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뉴스들을 쭉 봤는데 삼성에 돈 얼마 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쭉 들어오던 뉴스들 있잖아요. 새롭긴 하지만 또 익숙한 뉴스. 액수가 달라지는 거라든지 예. 또는 전날 뉴스의 확인이라든지. 예. 그거 말고 신선한 뉴스 없습니까? 오늘 신선한 뉴스. 네. 예, 좀 대통령의 하룻밤이라고 하는 이 칼럼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다 못해 좀 놀랍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2013년 박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준비했던 런던 주재 한 공무원의 일종의 폭로인데요. 이 청와대가 대통령이 투숙할 호텔에 침대 매트리스를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주문했다라는 겁니다. 시트 말고? 예, 매트리스입니다. 예. 아니, 대통령이 묵었다면 기본적으로 최고급 호텔의 최고급 방일 텐데. 예, 5성급이라고, 해당. 굉장히 좋은 매트리스 텐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뒤에 요구는 사실은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한데요. 뒤에 요구를 보시면 조금 더 놀라실 겁니다. 침대에 저기 띄워 놓으시나? 매트리스를 새 걸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좀 처음 들어보네. 시트를 어떻게 해달라든지 그렇게 보냈는데, 매트리스를 새 걸로, 아예. 예. 그리고 또 어떤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박 대통령은 욕실 샤워 꼭지 또한 서울에서 온 곳으로 교체해달라라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샤워기는 손잡이 부분을 눌러야 물이 나오는 형태로 이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하룻밤 자는데 샤워기 꼭지를 바꿔달라? 예, 하룻밤 묵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딱 원하는 샤워 꼭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호실에서 꼭지를 들고 다니는 거죠? 말하자면. 공수를 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 이거 특이하네. 왜 꼭지가 꼭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라 했을까요? 물줄기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오면은. 네, 좋습니다. 계속해주세요. 이제 또 요구사항의 절정은 이제 여기인데요. 이 화장대에다가 이 조명등 2개와 흰 장막을 설치해달라라는 겁니다. 네, 조명등 2개와 흰 형태의 장막을 설치해달라라는 건데요. 화장대에. 예, 이 객실에다가, 예. 화장대, 이제 방에 이제 화장대가 있겠죠? 예, 화장대에 조명을 설치를 하고. 예. 그리고 흰 장막을 어디다 쳐요?
이 하얀 장막을 이 거울이 보이는 뒤에다가 쳐야 된다고 거울 뒤에? 하는데요. 예.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다들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도 이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머리 손질과 화장을 하는 곳은 대낮처럼 밝아야 한다. 또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본인 얼굴에 많은 작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밝혀지기로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밝은 조명에서도 예. 흰 장막은 뭡니까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뒤편에다가는 흰 장막을 쳐서 거울 속에 대통령의 모습이 비칠 때 다른 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신가요? 연극을 하는 분들이 아, 연극을 할 때 이제 몰입하기 위해서 예. 그 대기실에서 그 다른 인물로 들어가자면 다른 사물이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인물로 들어가자면. 아니 진짜 이게 굉장히 최고 수준의 배우가 예. 어떤 순간 몰입하기 위해서 다른 사물이 그러니까 컴컴하게 만들고 완전히 새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만 거울에 비추도록 조명을 조정하는 아, 예. 그렇게 해서 그 배역에 빠져들어간다. 이 얘기를 본 게 아니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고도로 정신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대사를 치고 그 사람이 돼야만 제대로 살아나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연설을 할 때 남이 써준 연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자신이 연설문을 쓴 것처럼 빠져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네, 이건 예. 이야, 대단하네요. 예, 이 칼럼 때문에요. 다시 한번 화제가 된 기사도 있습니다. 이 송영길 전 시장, 인천시장이자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지난 7일에 한 일종의 폭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흰 장막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아, 예.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죠. 송영길 의원. 예. 아, 생각납니다. 변기. 예, 맞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세요. 예, 송영길 의원이요, 지난 8일에 이 민주당 이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였는데요. 자신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박 대통령과 있었던 일화인데, 인천시장 시절에 박 대통령과의 국정간담회가 있었다. 그래서 시청에 와서 오전에는 시정 보고를 듣고 점심을 시청에서 같이 먹고 오후에 이 민정시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왔다가 잠깐 점심을 먹는 거네요. 예, 네, 그렇죠. 왜냐면은 시정 보고를 듣고 나서 점심 먹고 이제 가는 거니까. 예. 시정 보고 듣는 동안은 회의실 같은 데 있었어가지고. 예. 일정 자체는 이해갑니다. 그런데. 예, 근데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할 때 시장실을 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데요. 이 송 시장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라고 허락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청와대 경호실에서 방을 한번 점검하겠다라고 하고 와가지고는요. 이 화장실 변기를 좀 문제를 삼았다라는 건데요. 이 송 시장 워딩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변기를 뜯어가더라고요. 변기를. 깜짝 놀랐어. 내가 쓰던 변기는 못 쓰겠다는 거죠. 이 변기를 뜯어가지고 새 변기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대통령 경호실 차량에는 항상 변기하고 수도꼭지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 샤워꼭지하고? 변기를 상비약처럼 준비하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금방 됩니까? 그러니까, 시장실에 쭉 점검을 해보다가, 대통령께서는, 아니, 침실 하룻밤 자는데 매트리스도 네. 시트만 갈면 되는데, 본인 피부가 무슨 흡착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빨아들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트만 갈면 되지. 근데 매트리스 새로 가려고 하고, 수도꼭지를 한 번만 쓰는데 갈아야 되잖아요. 변기도 그러네요. 변기도 혹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렇죠. 네.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이런 거죠. 예, 좀 황당한 에피소드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진짜 실제 이런 일들이. 아니, 뭐 깔개를 덮는다든지 방법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 광역단체 시장실에 있는 변기를. 그냥 뜯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인데, 시장. 시장실에 있는 시설물인데, 말하지 않고 그냥 난데없이 뜯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쓸 일회용 변기를 이제 갖다 놓고, 그러면 대통령이 떠났는데, 그 이후 변기 뜯어갔나요? 아, 아니요. 뜯어가지 않고요. 그대로 놔뒀다라고 합니다. 송 시장도 뜯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놔두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대통령 하사변기네요. 이걸 쓰긴 썼답니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뜯어간 거예요? 쓸지도 몰라서 뜯어간 거예요? 아니면 쓰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뜯어서 한 건가요? 이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송 시장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송영길 의원과 연결해가지고 쓰긴 썼냐? 아니면 쓸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정 때문에 이렇게 변기를 뜯어간 것이냐?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변기의 가격이랄까요? 시가 어느 정도 되는 변기를 대통령 경호실 차량에 싣고 다니는지 평상시에.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그만할까? 이거만 하고?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네요.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이분이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될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안정을 위해서. 이 강박, 결벽,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네요. 자, 뭐 그다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뉴스들. 오늘 뉴스 이걸 다 됐어요. 네, 어제 나온 청문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요. 네. 저희가 어제 대통령 필러. 잠깐만요. 예. 송영길 의원한테 이 방송 끝나고 전화해가지고 사용했나 확실히 확인하시고요. 예. 시중에서 변기가 얼마인지. 예. 브랜드가 뭔지. 브랜드요. 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예. 뭐라고? 그다음에 삼성이 뭐죠? 아니었지. 예, 필러 먼저 하겠습니다. 필러. 예. 예,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저희도 어제 이 대통령의 필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 김영재 원장이 확인해 준 겁니다. 이 김영재 원장도 사진을 어제 보더니? 예. 사진을 보고 이 필러 자국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출석한 의료진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박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시술 정황은 분명한데 시술자가 없는 셈인 거죠. 이게 청문회 내내 그랬어요. 그 피도 초반에 처음으로 넘어갔다. 예. 근데 왜 굳이 다른 사람 최순실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피를 그걸 넘겼냐. 예. 대통령의 피를 건강검진할 목적이라면 당연히 주치의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고 뭐 다른 이유라고 해서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굳이 숨겼느냐. 피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 추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에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도 했었는데 이 피를 보낸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네. 청문회 의료진이랑 뭐 간호장관 다 나왔는데 아무도 피를 보내지 않았대요. 그럼 피가 지 혼자 흘러갑니까 거기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피를 뽑는 행위와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게다가 그 보안이 대한민국 가장 철저한 곳에 들어가서 대통령 몸에 주사기를 꽂아서 피를 뽑아냈잖아요. 네네.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통령은 1분만 움직여도 어디 있는지 무조건 다쳐요. 그런데 그걸 또 갖고 나간 사람이 없어. 이걸 다 거짓부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청문회가 새로운 진실을 밝혀낼 수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거는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필러 했는데 필러 수술한 사람이 없고 의사들 다 나왔는데 피를 보냈는데 피를 보낸 사람도 없고 또 새로 나온 사실이 있습니까? 예, 또 이 김상만 전 원장도요, 이 태반 주사를 두세 차례 놨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주치의 배석 없이 자신이 자문의가 되기도 전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놨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서요, 이 부분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밝혀진 내용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사기를 대통령 손에 쥐어주고 왔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사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주사할 수 있다고 손에 주사기를 쥐어주고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손에 주사기를. 한약도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려서 주치의가 경우에 따라 못 먹게 하고 그런다는데 주사기 주고 주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고 왔다니 말이 됩니까? 진짜. 자, 또 있습니까? 어제 사실상의 의료청문회였기 때문에 관련 뉴스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일보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대통령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이 취임 후에도 주기적으로 시술했다라는 정황에 대해서 보도한 겁니다. 이 보톡스나 필러 성분은 6개월 내지 1년이면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시술이 필요하다라는 전문의의 멘트도 같이 보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필러가 맞다고 김영재 원장이 얘기했고. 네네. 그런데 필러는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 취임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시술이 됐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일반 국민들도 했겠거니라고. 굳이 또 뉴스를 내네요. 예. 다음 뉴스를 해주십시오. 예, 또 어제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통화 음성이 공개가 돼서 또 약간 화제가 됐었는데요. 약간이 아니고 아주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모든 언론이 다 들썩들썩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잠시 후 3부에서 녹취 파일을 공개한 박영선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긴 하겠지만 이게 말하자면 위정교사란 말이죠. 예, 증거인멸, 위정교사.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대화 내용상 보면은, 미르재단 전 이사장, 이성환 씨한테. 사무총장.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 이성환 씨가 돈을 받고, 혹은 돈을 뜯어내려고, 이런 폭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왜냐면 당시 한겨레하고 계속 취재 응하고 있었고, 예, 거기서 그렇죠. 그분의 소스로 부도가 꽤 나왔어요. TV조선이 제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성환 사무총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성환 사무총장이 녹취록이 70개가 있다고 했고 그러면서 쭉 이정환 전 사무총장을 통해서 그런 이제 취재 소스들이 나온다는 걸 알고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돈을 뜯어내는 목적이다. 이런 구도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그 즈음에 기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합뉴스 TV의 단독이었어요. 단독이라고. 후속 취재도 없고 전 취재도 후 취재도 다른 언론사가 따라붙은 취재도 없이 그냥 딱 달랑 한 번 나온 기사인데 H모 제약회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약회사에 30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성환은 왜 이런
폭로를 하기 전에 그 업체를 찾아가서 30억을 요구했을까? 이게 당시에 그 기사의 논지였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당시 거의 모든 기사를 체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는 정말로 돈을 요구하다가 서로 관계가 원났을 수 있다는 가설 하나. 또 하나는 돈을 요구해서 이런 폭로가 있었던 것으로 프레임을 짜서 예. 그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공작일 수 있는 가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었는데 그건 이제 판단하려면 계속 후속 기사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후속 기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런 프레임이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는 최순실 씨 혼자 그런 걸 짤 수 없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연합뉴스TV에다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짜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최순실 씨가 그렇게 지시했거나 말했기 때문에 연합뉴스TV에 단독에 나올 수 없다면 네. 더군다나 독일 도표 중이었고 이미 문제가 크게 되고 있었는데 그 기사를 만들어내도록 혹은 뭐 그런 관련 정보 소스를. 예. 네. 실제 요구했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요구했다는 기사가 달려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재단 관계자가 뭐 메모를 전달해줬다는 이런 얘기가 그 안에 몇 줄 있었거든요. 너무 오래된 기사고 하루 나오고 끝나가지고 못 보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어요. 이 기획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 기획이 있었다고 하는 정황인데 최순실 씨가 아니라 그런 기획을 만든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계속 주장하지만 최순실 씨 혼자 이런 기획을 다 짤 수가 없어요. 네. 이제 특검에서 이것도 밝혀낼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하나, 둘 정도 더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이 또 청문회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분당 서울대병원 3인방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아하. 이 정진여 보건복지부 장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전상훈 분당 서울대병원장 이렇게 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당시에 분당 서울대병원장이 정장관이었고 서창석 원장은 같은 병원 기조실장, 또 이 전상훈 씨는 경북대 출신으로 서울대 관련 병원에서 이 최초의 타교 출신 병원장이 된 사람이다라면서 이들의 관계를 묶어서 이 3인방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하, 3인방, 분당 서울대 병원 3인방.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네, 서창석 의원 같은 경우도, 분당 서울대 출신의 의사로는, 서울대 병원장이 처음으로 된 분이고, 이례적으로. 예. 네. 그리고 이례적으로 주치를 하다가 중간에 관두고 서울대 병원장이 된 분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지금 앞에 청문회에 거론된 많은 의사들과 끊임없이 연결돼 있죠. 네. 특히 김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뭔가 의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추정과 추론이 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 하나가 서창석 원장이 주치의로 온 이후에 청와대가 구입한 각종 약물들, 예. 그 주사제들, 2014년 9월. 예. 이 향정신성 약품들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그 이 약물의 증가하고 이 원장의 취임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약물을 최준실 일가가 약물을 쉽게 구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그 구입 루트로 삼은 거 아닌가 하는 의혹. 그게 있었죠. 네네. 네, 그 서창석 원장도 알고 있는 걸 다 말하지는 않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뭘 숨기는지는 모르겠으나 알고 있는 건 다 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여하간 그런데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출신 3인방이 이 의료농단의 중심축 혹은 중요한 축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최초의 문제 제기가 나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손혜원 의원에서. 그러면 뭐 10초, 20초 정도 아까 이제 삼성이 정유라에게 준 돈 얘기 계속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예, 오늘 아침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삼성전자와 코레스포츠 사이에 계약서를 입수해서 거기에 2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는 35억 그리고 80억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정유라한테 주기로 한 돈이 알고 보니 220억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예, 예. 네. 아하, 계약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는 이제 비덱 스포츠로 나중에 이름을 바꾼. 예, 맞습니다. 최준실 씨가 독일에서 호텔도 사고 했을 때 사용했던 그 법인인데 이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정유라 씨에게 건네주고자 했던 액수가 220억이었다. 맞네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예. 지금까지 나온 것만 220억. 그러니까 정유라 씨 개인에게요. 이거는 재단 출연금이나 뭐 미르재단 어쩌고 다 빼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승마 선수 지원이라고는 하지만요. 사실은 혜택 받은 사람은 정유라 씨 한 명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뉴스공장 최고의 화제작이죠. 내부자 둘. 지난주는 안민석 의원이 미국 술 때문에 못 나오셨고, 김성태 의원이 지난주는 못 나오셨고, 오늘은 두 분 다 밤늦게 두 분이 야합해서 집에서 뻗치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셔서 저희가 두 분 다 연결을 전화로 하게 됩니다. 배신자 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부자 둘이 아니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요즘 청문회 사회 보시느라고 정말 피곤하시죠? 네, 많이 힘듭니다. 예,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거기 앉아 계시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이틀 전에는 또 독일 베를린 스타디움에서, 80년 전 송기정 선수 베를린 마라톤 우승에 일장기의 아픔을 드러내고 가슴에 태극기가 달린 송기정 동상 개막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청문회 하루 종일 사회 보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듭니다. 감기도 드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 제도의 한계 때문에. 아니, 저는 인사도 안 시켜주세요. 기다려보십시오. 어차피 두 분 좀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네, 안녕하세요. 페이퍼 컴퍼니 추적 전문가 안민석입니다. 의원님들도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청문회도 할 뿐만 아니라 주말 되면 막 미국도 갔다가 얼마 전에 독일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저는 이번 독일 가서 정유라 소재지도 확인했고, 특히 최순실의 독일 돈 세탁 네. 이 부분을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유라의 소재보다는 뭐 언젠가 밝혀지겠죠, 그거는.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의원님 잠깐 언급하셨던데 이제 지금까지 언론에서 한 10여 개 정도의 페이퍼 컴퍼니가 거론됐었는데 그건 훨씬 더 많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백 개요. 수백 개고요. 10개가 아니라 수백 개요? 네, 92년에 최순실 정윤의 이름으로 유벨이라는 회사가 하나 설립이 되고요. 네. 그리고 최순실 이름으로 5개 이상이 만들었다 없어졌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비덱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데이빗 윤, 이번 독일 최순실과 함께 동행했던 최순실과의 한몸 데이빗 윤이 또 만든 회사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사람 이름으로 이제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데요. 전체 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돈이 세탁이 되었고요. 아마 이것을 조사하다 보면은 박정희의 사라진 통치자금이 추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지난 4년 동안 재벌들에게 갈취한 돈들이 해외 재벌들의 법인들 통해서 독일의 이런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보고요. 특히 2007년, 2012년 대선 직전에 뭉칫돈이 빠져나간 흔적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대선 자금, 불법 대선 자금으로도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무튼 하루빨리 우리 특검이 독일 검찰이 지난 여름 때부터 이게 조사를 했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독일 검찰은 네. 이런 내용의 조사가 상당 정도 진척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런데 특검이 독일 검찰과 공조해서 최순실의 독일의 돈 세탁 이 액수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여튼 전부 다 몰수를 해야죠. 이번에 어쨌든 독일 가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고 그건 굉장히 오래됐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이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독일 검찰은 이미 수사 중이다. 특검은 빨리 받아라. 이런 말씀이네요.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번 독일에 이제 안민석 의원도 같이 가셨는데, 정유라 씨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또 국회, 이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의 출석 요구서, 그리고 앞으로 5차 청문회 정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사전 동행 명령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정유라 소재지로 추정되는 곳에 사실상 왼종일 안민석 의원이 흔히 말하는 뻗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기자들이 하는 뻗치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계속 상황은 제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만은. 위원장님은 이제 정치적 현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되신다고 그 출석 요구서를 저한테 주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저한테 아주 생고생 시키시고요. 본인은 뭐 호텔에서 편히 쉬시고 위원장님의 그런 좀 비겁한 모습을 제가 살짝 봤는데요. 근데 뭐 정치적 부담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당 위원장이시니까 카메라를 잡으러 다니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겠죠. 네. 이 또 정치자들에게 큰 혼선을 주시네요. 네? 저는 그래도 국조특위위원장으로서 우리 안민석 의원은 정유라 소재를 위해서 그런 현장 뻗치기를 하고 또 나는 나대로 독일 또 내에서 정유라뿐만 아니라 최순실 일가들이 이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어떤 또 활동이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탐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민석 의원은 어떻게 혼자만의 입장으로 그렇게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최순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이거 위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번 22일 5차 청문회에 지금까지 불출석 정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강도 높은 청문회를 위해서 5차 청문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이 지금까지 안 나와서 국민적 공분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판을 치솟고 있죠. 서울 구치소로 가서 구치소 현장 조사를 통한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도 본인이 안 나오고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이제 국회 모욕죄를 비롯한 모든 법적인 이제 처벌이 최순실 씨에게 가해질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아이디어 하나를 드릴 테니까 교통방송에서 최순실에게 이렇게 통보하시죠. 최순실이가 정원대에 나서지 않는 한은 국조청문회 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벚꽃 필 때까지라도 연장을 해서라도 최순실 정원대에 꼭 세우겠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선언하시죠. 오늘 여기에서. 안민석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그런 이제 의사진행반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장장께서 지금 방송 진행하시죠. 아니 그리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 고생해봐라 이럴 것 같은데요. 그 체력이 소진돼서 제가 보기엔 김성태 위원장님이 먼저 쓰러지지 않을까요? 계속하면? 저 체력은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은 없고. 네. 어젯밤에 저한테 좀 봐달라고 저한테 보낸 문자로 오늘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무슨 체력이 걱정이 없다고 그러세요? 네, 공개해주세요. 위원장님이 이제 연로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체력이 많이 이제 고갈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연세 비해가지고는 아주 굉장히 근장하시는데 최근에 위원장님 하면서 사실 정치적인 부담을 여당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지고 계신 거거든요. 문자 공개해 주십시오. 네. 제가 또 그렇게 제가 야단 인간은 아니니까요. 본인이 먼저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그동안 위원장님의 그래도 결단 때문에 여당원 간사 이완영 간사가 굉장히 이해되지 않을 그런 은행을 했지만은 위원장님이 그걸 잘 누르면서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체력 잘 보강하시고. 안민석 의원님, 사실상 미국에다 이번 독일까지 이렇게, 사실은 송기정 동상 제막식을 위해서 독일을 가야 되는데, 안민석 의원의 열정에 힘입어서, 사실상 정유라 소재뿐만 아니라 최순실 독일 행적에 대한, 우리가 탐문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런 무능과 탐욕에 찬 이런 한마디로 주체들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한 부분에 대한 단호한 우리가 처벌 의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또 수호하기 위한 그런 우리 안민석 의원의 열정에 저도 무한정 저도 동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는 간사 나름대로 또 새누리당 또 지도부의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고. 근데 이제 이완영 간사 간두셨죠. 당에 아무래도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퇴를 하셨는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게 위원장 간사를 친박 비박 나눠 먹기로 했어요. 비박으로 김성태 위원장님, 친박으로 이완영 간사. 맞죠, 위원장님? 제가 잘 확인해 본 게. 이렇게 합시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는 우리 청문위원 16명 모두가 자발해서 이 청문회에 역할을 하고 본인의 소신과 또 헌법적 양심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지 참여한 가운데 누가 위원장이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판단되어진 게 저희지 저희 당 지도부에서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 속에서 비박과 친박이 위원장 간사로 참여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새로 이제 간사 되신 분이 친박일지 아닐지 보면 알 것이고 저는 그래요.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도 안민석 의원의 소신과 의지로 국조특위 이 험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거지 당에서 우리 안민석 의원 이렇게 꼭 참석해라 강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새로 간사될 분이 친박 쪽에서 나오시는 분이 아니길 바라고요. 저는 자꾸 이게 여우 피하려다가 또 호랑이 만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럼 오늘 새로운 간사가 오늘 들어오시나요?
아직 우리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원내 지도부마저도 이제 그나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현영 간사 계속 하세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난 이후에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국회 내 모든 새누리당이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현영 간사는 사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퇴 의사는 위원장님 제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퇴 의사는 밝히고 끝까지 이현영 간사가 하시는 또 최종적인 새누리당 간사 선임에 관한 부분은 원내 교섭단체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상화돼야 이루어지는데 빠르면 그것도 내일이면 될 수가 있겠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지금 그 원내대표 가지고 이제 친박 비박 후보들이 나서서 정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친박 비박으로 이렇게 분류된 언론에 공개된 숫자 분류로 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몇 명 차이 안 되는데 중간지대라고 분류한 사람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어느 쪽으로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나경원 의원이 저는 이번에 참 새누리당 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지한 결정을 한 지도부나 또 이 판에 덜렁 올라탄 사람들 자체도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상 내일 있을 의총이 이 결과에 따라서는 새누리당이 둘로 쪼개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내일 그 의총 결과로서 또 새누리당이 안 쪼개질 수 있다는 것도 이 자체도 또 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을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이때까지 그렇게 싸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초등학교 1학년 3반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줘야 되냐.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또 이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의 무책임한 그런 나는 그 정치적 소신에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후보 나선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저는 특정인을 지금 문제 삼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근데 나선 분은 나경원 의원. 아니, 우리 국민들이 보기나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정말 피할 수 없는 진검승부를 통해서 이 승부에서 우리가 지면은 우리는 탈당을 해서 새로운 신당을 할 것이다. 그런 다짐이라도 국민에게 밝혀두고 하든지. 예? 또 흔히 말하는 친박 후보라는 진영에서도 말로만 개혁하지 말고 본인이 당선되면은 흔히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보수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망치게 한 장본인들 단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어떤 입장을 갖다 강요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 헌법기관인 한 표를 낭비해야 되느냐 그런 심정이 들어요. 저는. 친박 쪽에서 후보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한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그래서 본인들 후보를 냈는데 이 나경원 의원이 비박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선 후보라기보다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후보로 나서는 자체를 탐탁지 않아 하는 비박계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비주류 진영, 흔히 말하는 비상시국회의 비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 과연 몇 사람이 모여서 그런 청문회를 하느라고 이 내용을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함정의 덫에 왜 걸려드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되면 그러면 비박계가 당을 접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도 않죠. 그렇지만 최종적인 당이라는 것은 이정현 당대표 사퇴 이후에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당을 접수했고 안 했고를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는 있는 것이죠. 원내대표 하나를 가지고 그런 판가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친박계가 원내대표가 되면 정말 분당한 사태를 치달을 수 있지만 그 비박 쪽인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일단락되는 건 아니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비박 진영에서도 그러면은 친박에서 당선되면은 정말 탈당을 할 건지 탈당을 전제로 하고 이 싸움을 붙는 것인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냥 당 지도 체제가 긴급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된다니까 어제 5시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감해야 된다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의원님 과연 이 상황이 그렇게 참여를 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 것인지. 의원님 그러면 이 문제는 김무성 전 대표의 뜻이 100% 반영된 게 아닌 겁니까? 가까우신 분으로서? 저는 김무성 당대표도 이런 판단에 또 결정에 일조가 되어졌다 그러면 대단히 그분도 적절치 못한 판단을 한 거라고밖에 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김성태 의원님 독립선언 하시는 건가요 완전히 이제? 독립을 떠나가지고 이 보수 정당이
이런 식의 이 하급하고 위급한 시기에 중지를 모아나가는 모습 자체가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이 많은 보수의 가치들이 또 어떤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몰랐던 내용이네요. 안민석 의원님. 오늘 상당히 편파적인 진행을 하시네요. 의원님은 청문회에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김성태 위원장님은 청문회에서 이런 말씀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오늘 청와대 경호실 갑니까? 아니, 좀 전에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관련해서. 네. 남의 집안일이라 신중하지만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1분밖에 안 남아서. 원내대표는 김성태 의원님으로 강추를 하고요. 나경원 의원님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좀 속으로 표정 관리할 것 같고요. 너무 편해서 상대하기가? 네, 두 번째로는, 저 친박은 이미 지난번 대통령과 함께 친박도 탄핵 당했거든요. 동반 퇴출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굳이 정치하고 싶으면은 혁신과 통합, 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헷갈리게 할 게 아니라 최순실 당을 만들면 돼요. 이분들은 극우 정당을 만들고 그래서 최순실 당 이름으로 하면은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되겠죠. 두 분이 청문회 하시다가 너무 친해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워낙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당을 떠나서 김성태 의원님하고 굉장히 가깝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처럼 이렇게 좋아하고. 오늘 경호실 갑니까? 의원님? 이거 꼭 물어봐야 되는데. 김성태 의원님 굉장히 통이 굉장히 큰 분이고요. 경호실은요. 이것도 역시 이제 김성태 위원장님이 아니었으면은 이게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감히 청문회 도중에 경호실을 갑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너무 친해지셨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태,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저희는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고 모두가 마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결과에 의하면 면목동 지금 우리가 미디어권 주변에도 거의 다 배가 동네 얘기, 친구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모두 나눌 수 있는 마을미디어 팟캐스트. 마을미디어 팟캐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검색하시거나 전화 02-3141-6390, 3141-639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나니. 영어가 어려운들 하늘 아래 말이로다. 내 길 좀 삼 듣고도 들으면 안 들리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듣고 영어 탐만 하나니. 한국 최고의 외국어 라디오 방송 TBS EFM 101.3 Korea's #1 foreign language station, TBS EFM 101.3. 김어준의 뉴스 공장. 어제 청문회에서 최순실의 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증거인멸과 위증교사를 담고 있는데요. 이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청문회 두 번에서 연속으로 홈런을 친,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거짓말한 걸 처음으로 뒤집는 역할도 하셨고, 이번엔 더 큰 홈런입니다. 이번 말로 홈런인 것 같아요. 네. 다 도와주셔서 또 함께 하는 거죠. 네. 자, 많은 분들이 이것부터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 통화 상대가 누구냐, 왜냐하면 뻔히 또 이건 조작된 녹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물론 들어본 분들은 명백히 조작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혹시 밝히실 수 있다면 누군지를 밝혀주실까요? 네,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제가 오늘 청문회가 이제 4차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 좀 밝힐 예정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분은 최순실 씨의 재단 관련 지인입니다. 네. 여기서 지인이라 하면 거기서 근무한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냥 관계했던 정도인가요? 예, 오늘 들으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하간
정황을 보면 최순실 씨가 믿고 전화할 정도의 관계였던 거죠, 확실히. 예.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통화 내용으로 보면 네. 이게 한두 통화로 끝날 사이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른 통화 녹취도 있는 거죠? 네, 좀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 마저 한 다음에요. 네. 누구와 통화 내용인지를 오늘 밝힐 예정입니다. 예. 혹시 오늘 밝힐 내용은 어떤 걸 담고 있는지 다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방송을 여고폰으로 쓰지 마시고 좀 힌트를 주십시오. 물론 이제 현장에 가서 해야 네. 증인들이 준비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네, 다 네. 말씀하실 수는 없더라도. 네, 그 위증교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제 뭐 어제는 뭐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자 뭐 이런 어떤 이제 그런 방향성에 관한 거였다면 네. 오늘은 뭐 회사 이름도 좀 나오고요. 네. 아하. 그걸 왜 그렇게 얘기했냐 뭐 이제 이런 이제 반론 제기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예. 보다 구체적이군요. 네네. 연타석 말로 없는데. 자, 이걸 언제 입수하셨어요? 며칠 됐습니다. 예. 녹취 시점은 오고 가는 이야기로 봐서는 대략 언제로 보십니까? 첫 번째 녹취. 10월 네네. 27일이고요. 10월 27일. 아, 정확한 날짜였군요. 예. 네, 그리고 시간은 그 대화 내용 중에 나오는데요. 네. 새벽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벽 5시. 네네. 현재 시간으로 저녁이었겠군요. 예. 네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녹취로 공개하신 내용상, 고영태 씨하고 이제 말 맞추기를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전화, 이제 도입 부분에 보면, 네. 전화기가 꺼져 있다가,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최순실 씨가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독일에 잠적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10월 27일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세계일보 인터뷰가 나오던 날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계일보 인터뷰를 한 직후에 서울에 전화를 해서 지인한테 세계일보와의 비슷한 내용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내용 중에 보면, 네. 우선 고영태 씨가 자신을 어떻게 알게 된지 전후 관계를 이렇게 말을 맞추자 뭐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그 가방을 대통령을 들게 했다. 이건 이미 주제 사실인데 그중에 고원기획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고원기획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요? 저도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도 그 고원 기획이라는 것이 네. K스포츠나 미르재단을 통해서 이제 그 재벌들로부터 돈을 걷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것을 어디론가 이제 빼내려고 했던 페이퍼 컴페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지 마라 그랬던 게 아닌가. 네. 애초에 고원기획으로 인연이 연결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고영태 씨가 검찰이나 그 이후에 청문회에서 이렇게 맞춘 대로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고영태 씨가 그 청문회 나와서도 최순실 씨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가방 납품하다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사실대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고영태 씨는 또 고영태 씨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으니까 고영태 씨는 또 자기 살 길 찾아간 거군요, 말하자면. 네.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와 이제 이 녹음 테이프를 보면은요. 애초부터 고영태 씨는 지금 이 미르와 K재단과 관련된 일이 뭔가 이게 잘못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최순실 씨로부터 이제 좀 이제 떨어져 나가려고 준비를 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TV조선의 그 CCTV 화면을 고영태 씨가 TV조선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것을 TV조선에 갖다 준 시점이 2014년 12월 달이라고 청문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꽤 시점이 앞으로 당겨지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영태 씨 진술도 뭐 100%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추측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녹취록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정황으로 봐서는 태블릿 PC가 공개된 이후에 이런 대화가 온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지시를 한 이유가 뭘까요? 태블릿 PC가 이제 이게 그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이게 절정타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그 대화 내용이 뭐 이렇게 약간의 생략어를 많이 써요. 뭐 고영태라고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고씨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화 내용이 그런 어떤 그 뭔가를 조작품으로 몰고 가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이거 뭔가 하여튼 지금 굉장히 자기가 이제 어떤 코너로 몰리고 있고,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네? 이제 이런 위기의식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 내용상 추정해보자면 이게 이제 태블릿 PC가 훔쳐간 것이고 조작한 것이고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아마도 네. 재판에서 증거가 획득되지 않도록 만들려고 했던 의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 미르재단의 그 이성환 전 이사장 네네. 같은 경우에 당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소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분이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처럼 몰아가라고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게 꿈이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내용이었고, 실제로 세계일보 인터뷰를 보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5억을 뭐 요구했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영태 씨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고영태 씨는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최순실 씨로부터 이것을 떠나려고 하는데, 최순실 씨는 고영태 씨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절감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실제도 이성환 전 이사장에 관해서 이제 돈을 요구하거나 돈과 관련된 불협화음이 있다. 이렇게 만들려고 지시하는 내용인데,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실제, 좀 뜬금없게도, 이성환 씨가 무슨 업체에다가 돈을 30억 규모로 요구했다는 하는 기사가 있어요, 실제 보면. 아, 그렇군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맞추고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최순실 씨가 혼자서 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혼자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귀국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뭘 어떻게 은폐하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전에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오늘 이제 그 대화 내용 중에 앞부분에 보면 그 고영태 씨가 필리핀에서 아마 그때 귀국했던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름은 안 나오지만 고 씨라고 그래요. 네, 고한테. 네, 고는 왜 들어온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 당시 차은택 씨도 귀국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황으로 봐서는 초기에 뭔가 이 최순실 씨가 아주 이것을 은밀하게 재단을 해서 일부분만 어떻게 비껴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혼자 이렇게 이것을 다 짤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품죠. 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는 부인해야 되고 그래야 법률적으로 유리하고 이런 판단은 사실 당사자가 하기 힘들거든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예. 하하. 그런데 검찰은 이걸 몰랐을까요? 전혀?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은요. 공소장에 보면은 일부 뭐 예를 들면 안종범이라든가 다른 몇 사람에 대해서는 교사죄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에 관해서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일부러 안 썼는지, 아니면 뭐 최순실 씨를 뭐 이거를 안 쓰는 게 특검에서 수사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렇게 선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순실 씨를 좀 봐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특검에서 좀 더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검찰이 최순실 씨를 몰아붙일 수 있는지 최대한 몰아붙이지 않았다, 이런 정황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사건에서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최순실 씨를 뭐 이 정도 선에서 봐주자,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수사를 몰갈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쭉 보면 청와대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인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뭐 이영선, 윤전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와대 직원까지 연가를 내면서까지 지금 안 내보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로 봐서는 청와대와 그 검찰 간의 어떤 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교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청문회에서 좀 더 밝힐 부분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자기네들끼리의 서로의 내통하는 뭔가의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야기할 내용도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청문회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을 여러 번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 오늘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저희랑 꼭 다시 한번 연결하시고. 네네네. 첫 번째 홈런을 치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관련해서 네. 저는 청문회 보면서 저도 이제 봤는데, 의원님의 경력이나 또는 과거 그 경험으로 볼 때 분명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가 알고 있었지 않느냐는 사실을 더 추궁할 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날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요. 사실은 중요한 팩트 하나를 그 김기춘 실장에게 질의를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김기춘 그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 발령받기 한 일주일 전에 박지만을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만 측에서 김기춘 실장에게 이런 정윤회와 최순실 쪽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과 누나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버지의 어떤 그 추모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실장님이 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그날 이분이 너무 뭐 그냥 계속 시치미를 띠고 그리고 뒤에 가서 그 네티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저희한테 막 제보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못 했었는데요. 김기춘 실장의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은 저는 아무리 법률가라지만, 물론 이제 본인이 어떤 최순실이나 정윤회의 존재를 알고 비서실장으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여러 가지로 공범 행위에 해당하니까,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법률적으로 좀 더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국가의 그 고위급 관료를 여러 차례 지낸 분으로서는 굉장히 참, 실망이 컸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박지만 씨를 만나서 정윤회 최순실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박지만 씨로부터 김기춘 비서실장이 들었다는 얘기는 역시 이제 제보의 형태로 받으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이라는 것 자체가 박지만 씨하고 연관이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박지만 씨가 누나가 걱정이 많이 돼서 김기춘 실장을 만나가지고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당시 대화나 혹은 장소, 일시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고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을 제가 직접? 박지만 씨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그거를 물으셨어야 되는데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물으신 걸로 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청문회에서 아무래도 또 한번 홈런 치실 것 같은데 홈런을 치신 후에는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겁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가방 관계비가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걸 기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주고. 네. 이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고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니겠느냐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고요. 해석이 있어서 방금 제가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 김성애 보좌관, 정청래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죠. 이분한테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개할까 하는데 김성애 보좌관 역시 제보를 또 받았네요. 저희가 브리핑 때 화장실 얘기를 드렸는데 송영길 시장 당시 인천시장 시내 방문했다가 화장실을 갑자기 변기를 바꿔달라고 했다는 그 얘기 드렸죠. 그런데 이제 해군 2함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복무했던 분의 제보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이라고 합니다. 사령관실에 들렀다 갔는데 갑자기 사령관이 변기를 가려고 하셨고 이미 방문한 다음입니다. 그때는 아마 변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변기를 가려고 굉장히 의아했답니다. 왜냐하면 부대사령관 화장실은 대단히 깨끗한 상태인데 이미 왜 변기를 가려고 하는지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방문할지 모른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어쨌든 변기를 싹 갈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음에 대통령이 방문할 때 화장실을 사용할지 모르니 미리 바꿔두라고 지시한 경호실에서 지시하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정황인데 정치하고 오진 않았답니다. 정치하고 오진 않았는데 방문할지도 모르니 변기를 싹 갈라고. 이거 한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새로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혹시 관련된 사실을 아는 분들은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방금 제보된 이중 제보네요. 제보받아서 제보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쾌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본질을 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인터뷰 이공양입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추적해서 크게 화제가 됐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대통령의 시크릿 편. 이 시크릿 편의 방영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재호 KBS 본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방송을 막으려고 했다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예, 어제 저희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박근혜 정권하의 언론부역자에 대한 1차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SBS 본부장인 윤창현 본부장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 11월 19일 날 방영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앞서서 이 방영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청와대가 홈페이지에다가 팩트도 아닌 이것이 팩트다 이러면서 대응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당시에 방송되기 전에 허은재 정무석이 아마 SBS 고위 경영진을 접촉을 시도했다. 이렇게 SBS 본부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위 경영진이 그걸 거부했다. 이렇게 아마 만나자고 한 거를 거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황은 만나서 할 얘기가 뻔하니 지금 시국에 그렇죠.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거절하기도 힘들고 하니 아예 안 만났다. 그렇죠. SBS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허은재 정무석이. 그렇죠. 네네. 본인이 SBS 출신으로 이제 SBS 연락을 해서 그 방송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경영진들이 아예 만나질 않아서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폭로가 된 거네요. 근데 이 이야기는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고 나서도 언론을 통제해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정확하게 실제로 만남이 성사돼서 어떤 얘기가 오갔다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전국에 그리고 이 와중에 현재 정무석이라는 위치는 사실 이 언론사 전환할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홍보수석도 아니고 홍보수석도 물론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정무수석이 만나자는 건 너무나 뻔한 얘기인 거거든요.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에 청와대가 저렇게 홈페이지에 강한 대응까지 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과거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방송에 개입하려고 했고 실제 개입했다 이런 의혹은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KBS 본부에서도 지난달 11월 17일에 김영환 전 수석이 남긴 업무일지를 통해서 KBS의 인사나 프로그램 방송에 어떻게 개입하려고 했는지를 폭로한 바가 있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개입하려고 했었던 건지. 몇 가지 사례만. 예. 가령 이제 KBS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문창극과 관련된 이제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총리 후보자였죠. 총리 후보자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심위에 이런 중징계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다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당시 KBS는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에 그렇죠. 그리고 KBS의 경우를 또 보면은 KBS 사장이 뽑는 시기였는데 거기에 사장 선출과 관련된 어떤 플랜을 작성하라 이런 지시를 하는 메모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KBS 이사장의 경우에도 이미 이사장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사장이 내정됐다 이렇게 이틀 전에 먼저 청와대에서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업무일지에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사장이 청와대에서 결정할 일이 아닌 이사장이 결정됐다는 걸 이 메모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렇죠. 방통위 심의위원장 경우에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서 심의에 개입했다 이런 정황이 그 메모에 있고 결국 KBS를 청와대가 직접 통제하려고 했다는 다수의 정황이 업무일지에 나온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KBS뿐만 아니라 저희 부분은 아니지만 세계일보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수준의 통제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기사를 통해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과거 얘기인 줄만 알았더니 여전히 그걸 포기하지 않은 정황이 또 나왔다. 이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고, 그죠? 네. 그게 이제 전국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SBS도 이제 그걸 거절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거절했기 때문에 드러났겠죠, 이게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촛불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와대보다 민심이 더 두려운 거죠, 사실은. 이제는. 아시는 소식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SBS는 최근에 사장하고 보도 책임자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장의 취임 일정이 공정방송이에요. 근데 사실 그걸 보면서 제가 속해 있는 공영방송 KBS의 경우에는 정말 정말 좀 더 좀 분노가 느껴지는 게 사실 KBS의 경우에는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 맞냐며 이 보도 초기에 보도를 제대로 못하게 막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석 달이 다 돼가도록 그런 책임자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고대영 사장 그리고 고대영 사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과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보도 책임자들을 여전히 2달 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현재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보도를 편성 책임을 하게끔 하고 뉴스를 최종 책임지게 하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뉴스를 만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사실은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못지않게 혹은 뭐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추정 60분에서 이런 걸 다뤘을 텐데. 네. 네네. 다루고 추정 60분에서 지난주에 그 세월호와 관련된 보도도 하고 네.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뭐 최순실의 돈 문제 네. 그런 문제도 추적은 했지만은 사실상 이미 많은 국민들이 KBS가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상당한 비판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사실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 다른 언론이 다 보도한 다음에 나온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지금 새누리당 사 앞에서 지금 언론노조에서 시위했다고 하는데 왜 새누리당 사 앞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어제 밤부터 이제 새누리당 사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이제 24시간 철야 농성,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새누리당 사 앞에 왜 하냐면 새누리당을 뭐 해체하라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는 있지만은 직접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이번 사태에서 뭐 공범, 뭐 재벌 공범, 새누리 공범 얘기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들이 비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언론 공범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사태 속에서 아무도 언론 이 부역 언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판대에 오르지 않았어요.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정권의 그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규명이 국회 차원에서 뭐 국정조사가 됐든 지금에 열리는 국정조사가 됐든 아니면 추후에 됐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부역 언론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강조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걸 근본적으로 사실은 바꿔야 돼요. 대통령이나 여당이 공영방송사의 사장이나 이사회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장악하는 현재의 구조, 즉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 방송법 개정안, 방문입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지금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언론 관련 증인들, 특히 공영방송, 공영언론 관련 증인들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고 있어요.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항의하고 규탄하고 반드시 근본적으로 법을 바꾸고 그다음에 청문회나 진상조사가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앞에서 무기한 저희 천만농성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 사안이 좀 더 진행되면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언론노조 송재호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AS는 오늘 공지부터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27일 날 제작진이 이런 무리한 결정을 했군요. 대단히. 12월 27일 저희가 최초로 공개 방송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방송을 7시 5분부터 시작하니까 6분인가요? 네. 6시 50분까지 오라는 거예요. 대단히 무리한 요구를 하네요. 제작진이. 건방지게. 여하간 미리 고지합니다. 12월 27일 화요일 6시 50분까지 TBS 1층에 오시면 1층에 공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200여 분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아마도 저희 주요 게스트가 다 나오는 특집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러 오시면 됩니다. 선착순이에요. 네, 뭐 어디 신청하고 그러실 필요 없고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 대단한 선물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미리 예상해 봅니다. 네, 12월 27일 반차 쓰시고 오십시오. 오실 분들. 자, AS 잠깐 드리면 오경숙 씨가 박영선 의원님 CBS에 동시에 나오네요. 둘 중 한 군데는 녹음이겠죠. 맞춰보십시오. 굉장히 바쁘셨기 때문에. 자, 내부자 둘 왜 안 싸우나요? 네, 지금 청문회 기간이란 특별한 시즌이라서 네. 스튜디오 두 분 더 나오시면 싸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가 직접 제보 받으니까 그리고 제보에 따른 반론도 언제든지 받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3차 청문회, 사실상 의료 청문회라고 부를만한데 그래서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연결해서 청문회 간단히 짚어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들어도 잘 모르는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 따지기 어렵습니다. 우선 전문가로서 총평 먼저 해보신다면요? 예, 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뭐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여전히 아무것도 밝혀지가 않았지만 대통령이 제대로 일 안 했다는 거는 계속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 말고 이제 어떤 약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나온 분들이 모르는 것이나 확인 안 되는 것으로 입을 좀 맞춰가지고 사실은 뭐 특검 수사나 이런 데서 정맥조사 관련 사항들을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어제 좀 많이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입을 맞췄다. 뭐 이런 정황이 분명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혈액을 분명히 서울병원에 차명으로 맡겼는데
혈액을 채취한 사람도 혈액을 전달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제 관련돼서 보면 정맥 주사를 시행한 사람과 주사를 그 혈액을 채취한 사람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거를 다 발병하기 위해서 뭐 주사 앰플들, 그러니까 주사용 그 제재들을 가지고 대통령 손에 쥐어줬다고 그냥 본인은 누가 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다 발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주사제하고 그 앰플을 주고 당신이 이렇게 맞으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하지 않죠. 대부분 다 처방을 하면 원래 시술을 하는 간호사나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냥 주고왔다는 거는 누군가 시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어제 답변에는 손에 쥐어주고 왔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려 대통령에게 알아서 주사를 몸에 꽂고 주사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나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환자인 대통령에게 알아서 뭐 청와대 안에 있는 누구를 동원해가지고 맞으라고 했다는 거고 자기는 모르겠다. 발병을 한 것이니까 황당한 것이죠. 이게 진짜 황당한 답변인데 일반인에게도 당신 알아서 주사 맞으세요 가는 의사가 없는데 대통령한테 자 이렇게 맞으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뒤는 나는 모른다. 이게 청문회 답변이었죠. 하하. 그리고 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태반, 감초, 마늘 등등을 처방했는데 이게 다 뭐 호르몬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면역 문제 때문에 하는 거다.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그 면역 문제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된 바가 없다는 게 어제 증명이 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 주치의였던 지금 이제 현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께서 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본인이 이제 주치의일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검사들에 나오지 않을 정도의 뭐 면역 및 호르몬, 미네랄 어떤 수치 등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효용성이나 안전성, 그다음에 의학적인 어떤 접근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신봉하고 있는 몇몇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 나와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대통령이 무슨 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한 것처럼 호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혹시 어제 이거는 새로 밝혀졌다. 뭐 저도 대부분을 봤는데 뭐 새로 밝혀졌다고 할 만한 게 없었는데 혹시 의사가 보기엔 이 부분은 밝혀졌구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뭐 다른 것보다는 어제 이제 밝혀진 것 이야기보다는 도리어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뭐 호르몬 치료라든가 이런 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히나 이 김상만 선생님하고 서창석 병원장이 그 의학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걸 했다고 하는 주장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몇 분이 또 질문을 해서 입을 맞춰가지고 국민들을 좀 혼란에 빠뜨린 측면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 외에는 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립서울대병원 내에서 이제 사실 최순실과 이 비선 라인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난 충성 경쟁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됐었습니다. 김영재 의원의 제공한 특혜들 이런 거 의미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두 분이 나와서 좀 싸우셨잖아요. 어제 그 전 서울대병원장인 오병희 병원장하고 지금 이제 서울대병원장이 주치의를 하시던 서창석 병원장이 두 분이 나와서 싸우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건데 서창석 병원장께서는 계속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 근데 뭐 이 부분에서는 뭐 사실 두 분이 다 어차피 이 비선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장이 되려고 했다는 것은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참 씁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국립대병원, 그것도 국가에서 가장 그 크고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 자리를 놓고 비선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거를 가지고 딜을 했다는 거니까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 뭐지? 약물과 관련된 뉴스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비아그라도 나왔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알지 못하는 약물들 계속 쏟아지니까 어떤 순간부터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제 방향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제 정의당 윤수아 의원하고 전화 연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창석 주치 지금 현 서울대 병원장 취임 이후에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들의 구입이 대거 늘었는데 그리고 사모님이라고 하는 기록을 보아 이 사모님은 최순실 씨가 아니겠는가 하는 추정이 가능한데 연결하여서 혹시 이것이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구하기 힘들었던 혹은 개인적으로 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했던 그런 그 향정신성 의약품들을 청와대를 창구로 해서 구하려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이제 합리적 의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어제 윤 의원님이 하셨는데 이런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뭐 하도 그 뭐 이제 비선으로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다는 것보다는 그냥 손쉽게 이제 의사를 만나서 이제 뭐 처방전 달고받아서 이제 하는 게 귀찮아서 그래서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뭐 그 이전에 청문회 그 1차 청문회 때 청와대 의무실장이 나와서 사실 태반 주사 같은 거는 다 대통령한테 처방했다고 스스로 밝힌 셈이기 때문에 예, 뭐 대통령이 일단 이 약들을 거의 상당수를 소비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여하간 간편하게 하려고 했다. 청와대가 이 약물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대거
본인들하고 가까운 주치의를, 왜냐면 이병석 전 주치의는 그런 걸 다 대부분 거절했으니까요. 주치의를 안 치고 약물들을 대고 구입해서 최순실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약들을 대부분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어제 서창석 부원장이 진짜 좀 저는 주치의로서의 자질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본 게, 이분이 나오셔가지고는 김상만 원장이 자기가 통제를 하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김상만 원장께서 하시는 이런 어떤 태반주사나 이런 시술이라든가 면역 치료라든가 이런 게, 현대의 그 어떤 저희가 중심이 되는 의학이 이제 근거 중심 의학 원리를 좀 무시하는 대체 기능의학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지금 대통령 자문위 20명 중에 사실 김상만 선생님 말고는 그 동의할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것을 서창석 병원장 본인이 막 앞에 나와서 두둔을 하고, 본인도 태반주사는 의학적으로 이런 주장들을 좀 해서 아주 위험한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 안녕.